1,000원이요, 어르신. 지금 장난하세요? 선희 이모가 소리를 버럭 질렀습니다. 식당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우리 가게는 원래 합격 식당이라고 고시생들 상대로 백반을 팔던 곳이었는데 2017년에 사법고시가 폐지되면서 반찬 가게로 바꿨거든요. 그래도 점심때만 옛날 단골 손님들 생각해서 작은 식당 공간에 백반을 조금씩 내놓고 있어요. 그날은 월요일 점심이었어요. 70대 후반쯤으로 보이는 부부가 우리 가게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둘이 오셔서 백반 하나를 사이에 두고 조용히 나눠 드시다가 계산하려고 계산대 앞에 서 계셨어요. 할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눈동자가 자꾸 떨렸고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게 다인데, 그리고 며칠째 제대로 못 먹어서 그냥 냄새가 나서 그만. 주머니에서 꺼낸 돈은 500원짜리 1개, 100원짜리 5개였어요. 네, 우리 백반값은 8,000원인데 말이죠. 아이고, 또 시작이네. 혼자 하려니 일손이 부족해서 뽑은 직원인 선희 이모는 설거지통에 물을 3개 부으며 투덜거렸어요. 정숙 언니는 뒤에서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사장님, 그러지 마요. 그때처럼 될까봐 그래요. 진짜 이번엔 안 돼요. 그 말에 가슴이 콱 막혔습니다. 그때란 10여 년 전 겨울 일이에요. 우리 합격 식당이 고시생들로 북적이던 시절이었죠. 고시생 청년 둘이 외상으로 밥을 먹고 뒷정리까지 도와준다며 가게 청소를 했어요. 고마워서 초코바까지 챙겨줬지요. 그날 밤 돈통이 털렸고 직원들 지갑도 모두 사라졌어요. 그날 경찰에 신고하고 보니 고시생도 아니었어요. 그날 이후로는 단 한 명에게도 외상을 안 줬어요. 누가 사정이 딱 해도 못 들은 척, 누가 울먹여도 모른 척, 그렇게 다짐했는데 지금 이 두 분의 모습을 보니 문득 내 아들 민석이 생각났어요. 그리고 돈이 부족해 밥을 제대로 먹지 못했던 그 시절, 비에 젖은 채 배고픈 표정으로 집에 들어오던 민석이 내게 말하기 미안해 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엄마 돈 좀 보태주세요 라고 부끄러워하던 그 눈빛이 너무 닮았거든요. 남편이 병으로 하늘 날아간 지 얼마 안 되고 제가 일을 하면서 집에 돈이 넉넉지 않았어요. 그 어려운 시기에 공부한다고 돈이 없어 고개 숙이는 모습, 그 미안함과 창피함이 가득 담긴 눈빛이 꼭 같았어요. 나는 가만히 국자손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1,000원이면 됐어요. 저 두 분이 나눠 드시기엔 밥이 좀 모자랐을 텐데 제가 밥이랑 반찬 더 챙겨드릴 걸 그랬네요. 안 돼요, 사장님. 또 그러실 거예요. 여기 또 동네 거지들 몰려와요. 근데 우리 그날 이후로 얼마나 힘들었어요. 됐어, 선희 씨. 우리가 밥 한 끼 퍼줬다고 망할 정도로 약한 가게도 아니고, 그리고 제 말에 선희 이모는 입술을 꾹 다물었고, 가게 구석에서 반찬통 정리하던 민지가 갑자기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제발, 그렇게 또 속으면 오빠한테 죄 짓는 거예요. 내 딸 민지예요. 민석이보다 3살 어리죠. 벌써 35이 되었어요. 은행에서 일하는 야무진 아이죠. 그리고 제 눈엔 차가운 아이 같지만 속으로는 가족을 지키고 싶어 하는 마음, 그걸 알아요. 괜찮다, 민지야. 민석이도 그랬잖아. 밥 한 끼 따뜻하면 공부도 된다고. 우리 식당 이름이 왜 합격 식당이었는데. 그 말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가슴이 저려왔어요. 문득 고개를 들어 가게 안쪽 창고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엔 합격 식당이라고 쓰인 낡은 간판이 있어요. 지금은 반찬 가게로 바뀌었지만 그 간판만은 그대로 두었죠. 그리고 그 간판 이름은 민석이가 지어준 거예요. 2009년 민석이가 세상을 떠나기 하루 전날이었죠. 사법시험 3차를 앞두고 잠시 집에 들른 아들이 종이에 연필로 합격 식당이라고 써주면서 말했어요. 엄마, 내가 시험에 합격하면 이 이름으로 간판 만들어요. 후배들에게 좋은 기운 줄 거예요. 하지만 그 다음 날 민석이는 과로로 쓰러져 세상을 떠났어요. 아들이 떠난 후 제가 직접 돈을 모아 합격 식당 간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민석이의 꿈을 이어 이 식당에서 고시생들에게 내 아들에게 해주듯 따뜻한 밥을 대접했지요. 어르신은 천천히 손을 모았고 어르신 부인은
고개를 두어 번 깊이 숙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꼭 갚겠습니다. 이번 주 안에 꼭 남은 돈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해요. 근데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괜찮으시면 나중에 또 오세요. 할아버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꼭 다시 오겠습니다. 그날 오후 그들이 문을 나서는 걸 바라보며 낡은 지게 같은 어르신 등의 모습이 자꾸 눈에 밟혔어요. 그리고 민석이도 책가방을 그렇게 메고 다녔었지. 이것도 가져가세요. 나는 급히 뛰어나가 작은 반찬통 하나를 더 건넸어요. 그리고 그것은 배추김치 조금과 멸치볶음이 담긴 통이었죠. 간판 글자가 떨어져 나간 세탁소 옆 철제 계단 밑에는 쓰레기 봉투 몇 개가 어지럽게 놓여 있었고 그 옆으로 좁은 골목이 하나 더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 골목을 따라 조심스레 걸어 들어가자 낡고 낮은 슬레이트 지붕의 집이 보였어요. 벽에는 오래된 전단지가 겹겹이 붙어 있었고 우편함은 오래전부터 비워지지 않은 듯한 광고지로 가득 차 있었어요. 여기 맞나? 나는 주머니에서 쪽지를 꺼내 다시 한번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숫자와 글씨는 또박또박 적혀 있었고 그날 할아버지가 떨리는 손으로 직접 써내려간 흔적이 남아 있었죠. 혹시 안에 누구 계세요? 나는 문 앞에서 조심스럽게 소리쳤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몇 번 더 문을 두드렸지만 여전히 인기척은 들리지 않았고 순간 바람이 스치며 문틈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골목 반대편에서 장을 본 듯한 아주머니 한 분이 다가오더니 말했어요. 찾으시는 분이 혹시 그 노부부세요? 나는 급히 고개를 끄덕였고 아주머니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며칠 전에 동사무소에서 오셔서 두 분 데려가셨어요. 갑자기 쓰러지셨다더라고요. 아마 요양병원으로 가신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병원 이름은 모르세요? 글쎄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구청복지과에 문의하면 알려줄지도 몰라요. 안타까운 분들이에요. 남편분이 아프시고 부인도 거의 시력 잃다시피 하셨거든요. 그래도 서로 꼭 붙어서 다니시더라고요. 이 동네에서도 참 보기 드문 부부였죠. 나는 작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고 아주머니는 짧게 안타까운 듯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갔습니다. 그 자리에 잠시 멍하니 서 있던 나는 조심스럽게 가져온 반찬통을 품에 안은 채 다시 골목을 빠져나왔어요. 손에 들린 따뜻했던 반찬통은 점점 식어가고 있었고 마음 한편엔 묘한 후회와 아쉬움이 뒤섞인 감정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뒤편엔 낡은 골목 식당들이 보였어요. 20, 90년대 그대로 멈춰있는 듯한 신림동 풍경이었죠. 그분들이 사시는 집은 좁은 골목 안쪽에 있는 반지하였어요. 창문도 없이 붙은 반지하 유리문엔 고장난 초인종, 문을 똑똑똑 두드려주세요 라고 적힌 종이 한 장이 붙어 있더군요. 딱 그분들 같은 집이었어요. 나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네, 어르신 계세요? 지난번에 저희 식당에 오셨지요? 사장이에요. 반찬 조금 가져왔어요. 하지만 조용했습니다. 기척이 없더군요. 혹시나 싶어 문고리를 살짝 돌렸는데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숨을 멈췄습니다. 방 안은 어두웠고 창은 종이로 가려져 있었어요. 형광등은 꺼져 있었고 조명 대신 한쪽 벽에서 새어나오는 미세한 빛 그것뿐이었죠. 처음에는 냄새가 났어요. 나는 비린 듯 하면서도 눅진한 먼지 냄새, 오래된 목재장의 뒤편에서 나는 습기 찬 공기의 냄새를 느꼈습니다. 방 안을 둘러보니 낡은 탁자 위에 반찬통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저 반찬통.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반찬통은 제가 반찬 가게에서 쓰는 것과 똑같았거든요. 파란색 테두리에 투명한 뚜껑, 국물이 새지 않도록 고무 패킹까지 달린.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반찬통이 15년 전 민석이 도시락을 싸줄 때 쓰던 그 통과 똑같다는 거였어요. 그 시절엔 이런 디자인이 인기 있었는데 요즘엔 거의 보기 힘든 옛날 모델이죠. 이 집 어르신들도 누군가에게 도시락을 싸주셨던 걸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민석이처럼 공부하는 자녀나 손주가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말이죠. 그 옆엔 누렇게 바른 손수건이 덮여 있었고 그 아래 종이 다발과 빳빳한 지폐가 드러나 있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손수건을 들었고
그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10,000원짜리 지폐, 수십 장이 아니라 수백 장, 그것도 가장자리도 구겨지지 않은 새 지폐들이 벽 끝까지, 천장까지 닿을 만큼 겹겹이 쌓여 있었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보고 설마 또 사기꾼들인가? 저도 모르게 머릿속을 스치는 생각이 있었어요. 10년 전 고시생이라고 뻥친 사기꾼 둘이 가게를 도와준다며 다가와 돈통을 텅 비우고 달아난 일이 떠올랐거든요. 아니야, 이분들은 달라 보였는데 나 또 속은 건가?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사람을 믿고 살아왔어요. 매주 금요일마다 형편이 어려운 동네 어르신들께 반찬 봉사도 하고 밥 못 먹는 학생들 보면 더 많이 담아주고, 그런데 이렇게 돈을 빼곡히 쌓아두고서는 우리 식당에 와서 1,000원만 내고 밥을 먹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머리로는 의심이 들면서도 마음 한편에서는 분명 이유가 있을 거야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나는 얼어붙은 듯 그 자리에 선 채 조용히 그 방의 냄새와 기운과 무거운 침묵을 삼켰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세요? 깜짝 놀라 돌아보니 어르신이 현관문에 서 계셨어요. 손에는 작은 비닐봉지를 들고 계셨는데 약국 로고가 보였습니다. 아이고, 사장님이셨어요? 문이 열려 있어서 깜짝 놀랐네요. 그리고 할아버지는 비닐봉지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으셨어요. 안에는 약봉투와 파스가 보였습니다. 죄송해요, 사장님. 약속을 못 지켜서 아내가 허리가 아파서 꼼짝을 못했어요. 저도 무릎이 말썽이라 이제야 겨우 약국에 다녀올 수 있게 됐어요. 휴대폰 충전기가 망가졌는데 약국에 다녀오면서 새 충전기도 샀지요. 혹시 전화했나요? 전화가 꺼져 있었을 텐데. 그제서야 모든 것이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돈이 있어도 아픈 몸으로는 가게에 찾아올 수 없었던 거죠. 잠시 뒤 할머니도 방에서 나오셨는데 절뚝거리는 걸음걸이가 눈에 띄었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허리를 짚은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주일 넘게 알아누웠어요. 이제야 좀 나아서.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미안함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물을 끓이러 부엌으로 가셨습니다. 저 돈은요? 저는 조심스럽게 탁자 위에 쌓인 지폐 더미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그리고 두 분은 서로 눈빛을 조용히 교환하셨습니다. 어르신은 천천히 고개를 숙이셨어요. 그건 우리 돈이 아니에요. 네? 그럼 누구? 우리 손자 거입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차를 내오며 조용히 덧붙이셨어요. 손자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돈을? 어르신은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사장님, 긴 이야기입니다. 우리 손자 성현이 얘기를 해야겠네요. 그렇게 그분들은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하나둘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따끈한 차가 준비되고 할머니는 조심스레 테이블에 앉아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내 제게 내밀었어요. 저희 손자 성현입니다. 그리고 5년 전에 떠났어요. 사진 속 청년은 단정한 차림에 부드러운 미소를 머금고 있었고 깔끔하게 빗어넘긴 머리와 이목구비는 성실함이 배어있는 듯 했습니다. 저희가 키웠어요. 성현이 엄마는 애가 2살 때 사고로 떠났거든요. 어르신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성현이는 고시 공부를 했어요. 행정고시요. 아버지는 모르고 저희 둘이서 키우느라 힘들었지만 그래도 애가 참 착했어요. 새벽에 나가 편의점에서 일도 하고 밤엔 학원 다니고. 그 말을 할머니가 조용히 이어받았습니다. 그 애가 매일 전화로 말했어요. 신림동에 백반집 하나 있는데 거기 밥이 할머니 밥 같아요 하면서요. 자주 그곳에서 식사했나 봐요. 아마 그게 사장님 식당이었던 것 같아요. 나는 순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고시생 수백 명이 드나들던 우리 합격 식당에서, 그리고 이분들의 손자도 그 밥을 먹었다니. 그러다가 성현이가 시험에 합격했어요. 2019년 겨울이었죠. 그날 저녁 약속이 있었대요. 가다가 교통사고로.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그 지점에서 멈춰버렸고 방 안에는 길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흔들리는 손으로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조용히 닦았습니다. 그 돈은 성현이 사망 보험금이에요. 저희가 쓰고 싶지 않았어요. 그 돈을 어떻게 쓰겠어요. 일단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다 현금으로 찾아놨지요. 영감이 은행을 믿지 않아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아들 민석이가 생각나서 갑자기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성현이의 모습이 민석이와 겹쳐 보였거든요. 참을 수 없이 제 입에서도 말문이 열렸습니다. 저도 아들이 있었어요. 나도 모르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름은 민석이라고 해요. 사법시험 준비하다가 2009년에 그만 과로로 허망하게 갔어요. 목이 메어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이상하게도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성형과 민석이. 그런데도 마치 두 아이가 서로 알고 있었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둘 다 이 신림동 좁은 골목에서 꿈을 위해 달려가다 너무 일찍 떠난 아이들이니까요. 우리 민석이가 합격 식당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 애가 죽고 나서 식당 이름을 바꿨죠. 많은 고시생들을 내 아들처럼 여기면서 밥을 해먹였어요. 어르신 부인의 눈이 갑자기 커졌습니다. 네? 합격 식당? 그래서 성현이가 그렇게 좋아했던 거였군요. 네. 2000년부터 2017년까지 운영했어요. 그런데 사법고시가 폐지되면서 고시생들이 다 사라졌어요. 손님이 없어지니 어쩔 수 없이 반찬 가게로 바꿨죠. 그 둘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눈빛 속에는 놀라움과 함께 무언가 깨달음 같은 것이 담겨 있었어요. 어르신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공부하는 애들은 참 착했어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합격 식당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우리 식당에는 참 다양한 학생들이 있었어요. 책이 찢어진 걸 모아 테이프로 붙이던 청년도 있었지요. 그리고 어느 날 슬쩍 그 책을 봤는데 그 시체가 민석이랑 닮아 있더라고요. 같은 책을 새로 사다 놨다가 그날 저녁에도 식사하러 왔을 때 찢어진 책 밑에 몰래 새 책을 넣어뒀죠. 그리고 그 생각을 하니 웃음이 났습니다. 그 학생이 물어봤어요. 사장님, 혹시 이거 왜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했죠. 글쎄, 내가 열심히 하니까 책도 감동해서 새 걸로 변한 거 아니야? 그랬더니 고개를 깊이 숙이더라고요. 그날 할머니가 따뜻한 눈빛으로 맞장구 치며 말씀하셨어요. 우리 성현이가 이런 마음씨를 가지고 계시니 더 좋아했겠군요. 사람이 착하면 눈에 보여요. 자주 안부 전화했는데 늘 사장님이 반찬 더 주셨어 하더라고요. 그리고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저는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합격 식당에는 밤에 몰래 오던 젊은 여성도 있었어요. 낮에는 청소하고 밤에는 식은 국을 푸던 사람이었죠. 그분이 그랬어요. 사장님, 사람이 꿈을 꾼다는 게 죄가 될 줄은 몰랐어요. 그 말을 듣고는 말했죠. 언제든지 힘들 때 와서 밥 먹으라고요. 밥은요, 누구든 먹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할아버님, 할머님, 문은 늘 열려 있으니까 언제든지 오세요. 그리고 어르신은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러던 중 하루는 도둑으로 몰린 청년이 있었어요.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며 구급 공무원을 준비하던 아이였는데 손님의 휴대폰이 없어졌다고 애를 의심하더군요. 근데 그 애는 안 그래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결국 CCTV로 무혐의가 입증됐죠. 그 학생이 나중에 찾아와서 그러더라고요. 세상에서 누가 절 믿어준 건 사장님이 처음이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참 뿌듯했어요. 방 안에는 잠시 따뜻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합격 식당 시절에는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세상은 늘 선의를 기다려주지 않더라고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어느 날은 진짜 도둑도 있었어요. 2012년 겨울 한밤중 청소해준다며 고시생이라고 사기친 두 명이 그날 직원들 지갑을 다 털었고 식당 분위기도 다 망가졌어요. 그리고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두 분을 보는 순간 그 마음이 또 흔들렸어요. 돈이 없어 미안해하는 그 표정이 제 아들
민석이가 마지막으로 보여준 눈빛과 너무 닮았거든요. 어, 엄마 미안해요. 돈 좀 보태주세요. 하던 그 눈빛 말이에요. 그래서 또 도와주고 싶어진 거예요. 어르신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세상엔 나쁜 사람도 있지만 착한 사람이 더 많아요. 우리 손주 성현이도 그랬으니까요. 그리고 어르신은 탁자 위에 있던 노트를 조용히 펼쳤습니다. 이건 성현이가 남긴 기록인데 한번 봐주시겠어요? 그 노트는 오래돼 보였지만 정갈하게 관리되어 있었어요. 그 표지에는 감사한 분들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노트를 조심스럽게 넘기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성현이가 떠난 지 벌써 5년이 됐어요. 2019년 행정고시에 합격하고 이틀 뒤였죠. 할머니는 두 손을 모은 채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처음엔 몸이 아파서 자리에서 일어날 수도 없었어요. 세상이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때 성현이 보험금이 왔는데 3억이 넘었어요. 우리는 평생 그런 돈을 본 적도 없었는데. 할아버지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린 경상도 시골에서 평생 농사만 지었어요. 성현이 엄마가 애 낳고 사고로 떠나고 그래서 저희가 성현이 하나를 애지중지 키웠죠. 그런데 성현이 죽고 고향에서 늙은 두 사람이 손자 보험금을 들여다보며 날마다 울기만 했어요. 성현이의 서울 고시방에 쌓여 있던 책들 사이에서 일기장을 발견했어요. 그때 할머니가 눈물을 훔치며 말을 이었습니다. 성현이 방을 정리하면서 오히려 그 아이를 더 알게 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일기장에 적힌 이름들, 그 아이가 감사했던 사람들 명단이요. 그걸 보면서 마음속에 한 가지 소원이 생겼어요. 이 사람들을 하나하나 찾아가면 어쩌면 성현이의 마지막 소원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그 마음뿐이었어요. 그래서 고향 논밭 다 정리하고 1년 전에 서울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이 돈은 성현이 것, 우리가 쓸 수가 없었어요. 어르신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엔 대학 친구들부터 찾아갔어요. 그리고 고시원 옆방 친구도 찾았어요. 그런데 일기장엔 성현이가 유난히 고마워했던 한 분이 있다고 적혀 있었어요. 합격식당 김윤자 사장님. 그리고 음식값도 제대로 못 냈는데도 항상 따뜻하게 대해주셨다고. 그 말을 할머니가 이어받았습니다. 저는 몇 달을 찾아다녔어요. 신림동의 합격식당이라는 가게를 물었지만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그러다 우연히 사장님 가게를 발견했는데 반찬 가게로 바뀌어 있었어요. 가게에 갔던 며칠 전에도 마누라랑 제가 아파서는 며칠 못 먹었어요. 더구나 정신없이 나가다 보니 지갑을 놓고 와서 가진 게 동전뿐이었지요. 저는 너무 창피해서 말도 제대로 못했는데 그 말을 들은 순간 내 가슴이 찡해졌습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제가 그날 두 분의 눈빛에서 느낀 건 단순한 가난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생기를 잃은 그 눈빛이었죠. 그건 상실감이었어요. 저도 민석이를 잃고 그런 눈빛을 가졌었으니까요. 어르신은 노트를 제게 조심스럽게 건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페이지에는 깔끔한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은혜 갚아야 할 사람들 명단. 일본 할머니, 할아버지 마이너스, 나의 생명인 분들. 이번 고시원 옆방 석훈이 형, 마이너스 내가 아플 때, 배고플 때, 고시원 방세 밀릴 때 언제나 구원자. 3번 합격식당 김윤자 사장님, 마이너스 할머니 밥처럼 몸도 마음도 든든하게 해주신 분, 밥값을 절반도 안 받으신 것 같다. 너 정말 10배로 드려야지. 그리고 그 밑에는 또박또박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나에게 밥을 주신 게 아니다. 그건 희망을 주신 거다. 그 글귀를 읽는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분명 제 식당에 오던 수많은 학생 중 하나였겠지만 그땐 하루에도 수십 명의 고시생들이 오갔으니까요. 기억해내기는 쉽지 않았어요. 그때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사장님, 성현이가 남긴 돈 중에 작은 부분이라도 받아주시면 안 될까요? 그 아이가 가장 감사했던 분이 사장님이에요. 제가 못 먹인 따신 밥을 먹여줘서 정말 고마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엔 민석이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아들의 장례식이 끝나고 돈이 아무런 의미도 없었던 그 공허한 시간들. 그 돈, 저는 받을 수 없어요. 두 분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제 아들도 그랬어요. 사법시험 준비하다 과로로 떠났거든요. 그때 깨달았어요. 그리고 돈보다 훨씬 소중한 것들이 있다는 걸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 속에 서로의 슬픔이 겹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현이의 마음, 그 마음은 정말 소중해요. 저는 그 돈이 아니라 그 마음을 어떻게 이어갈 수 있을지,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르신은 마치 깊은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으로 고개를 천천히 떨구셨습니다. 그럼 이 돈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5년 동안 고민해도 답이 없었는데 다들 눈물만 흘리고 돈을 안 받겠다 하더라고요. 그 말에 저는 잠시 눈을 감고 마음속에 어렴풋한 생각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문득 민석과 성현, 두 아이의 이름이 함께하는 무언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어요. 똑같이 좋은 일을 해보면 어떨까요? 성현이가 진짜 바랐을 일을요. 그 순간 할머니가 갑자기 눈을 크게 뜨며 물었습니다. 혹시 그 노트 뒷장도 보셨나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노트를 넘겨 마지막 페이지를 조심스레 보여주셨습니다. 거기엔 깨끗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내가 정말 합격하면 사장님한테 먼저 가서 합격했습니다. 인사드리고 밥값 제대로 내기. 그리고 나중에 여유되면 사장님처럼 어려운 사람들에게 밥 한 끼 베풀 수 있는 사람 되기. 그 글귀를 읽는 순간 저는 뜨거운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보내온 메시지 같았어요. 성현이의 일기장을 품에 안은 채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비치는 어스름한 저녁빛이 방 안을 고요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이 일기 언제부터 쓴 건가요?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할아버지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2015년부터예요. 성현이가 처음 서울에 올라와 고시 공부 시작할 때부터요. 그 말을 들은 순간 가슴이 찡했습니다. 2015년이면 제가 합격 식당을 운영하던 마지막 시기였으니까요. 사법고시가 폐지된다는 소식에 학생들이 하나 둘 떠나가기 시작했던 바로 그 시절이요. 성현이 일기를 더 읽어보실래요? 사장님 얘기가 많이 나와요. 할아버지의 말에 저는 조심스럽게 노트의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오늘은 2015년 4월 15일. 오늘도 합격 식당에 갔다. 백반 한 그릇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내가 돈이 조금 모자란다는 걸 아셨는지 김치찌개에 고기를 평소보다 많이 넣어주셨다. 창피해서 말은 못했지만 정말 고마웠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를 넘기자 또 다른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은 2016년 7월 3일. 너무 불안하다. 오늘도 식당에 갔다. 비가 많이 왔는데 사장님이 우산 가져갔다며 내일 돌려주라며 우산을 건네주셨다. 그리고 나한테 우산을 빌려주는 사람은 할머니, 할아버지 빼고는 처음이다. 그 글을 읽는 순간 내 기억 속에서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장대비가 쏟아지던 날, 우산 없이 뛰쳐나가려는 학생에게 내가 조용히 검정 우산을 건넸던 그 기억이요. 하지만 그게 누구였는지는 그동안 전혀 기억나지 않았어요. 2017년 2월 10일. 오늘 식당에 갔더니 사장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이셨다. 사법고시가 폐지되면서 손님이 많이 줄었다고 하셨다. 그래도 나한테는 여전히 따뜻하게 대해주신다. 그리고 반찬 2가지를 더 놓으시면서 살 좀 쪄야 공부도 잘 되지라고 하셨다. 내가 사법고시 포기하고 행정고시 준비한다고 하니까 꿈은 바뀌어도 사람은 그대로라며 웃으셨다. 사장님 표정이 참 슬퍼 보였다. 아마 아들 생각하셨나 보다. 그 부분을 읽는 순간 마치 심장이 멎은 것 같았습니다. 2017년 2월, 그때는 민석이 생일이었던 날이었어요. 가게에서 일을 하다가 너무 힘들어 한참이나 울었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알아챈 학생이 있었다니.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성현이가 사장님의 아드님 얘기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한 번은 식당 사진을 찍어 왔는데 합격 식당이란 이름에 대해 물어봤더니 사장님, 아들이 지은 이름인데 지금은 안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내 눈에서 눈물이 조용히 떨어졌습니다. 나는 그때 너무 바빠서 정신없이 일만 했는데 누군가 내 마음을 이렇게 읽고 있었다니. 어르신은 조심스럽게 편지 한 장을 건네주었습니다. 성현이가 시험 합격하고 쓴 편지예요. 사장님께 드리려고 했대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자 사장님께. 안녕하세요, 사장님. 저는 그동안 사장님 식당에서 밥을 먹었던 성현이라고 합니다. 드디어 행정고시에 합격했습니다. 저는 이 소식을 제일 먼저 할머니와 할아버지, 그리고 사장님께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사장님이 주신 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고시생에게 베풀어 주신 따뜻한 마음, 넉넉한 반찬, 때로는 슬쩍 더 담아주신 고기와 국, 그 모든 것이 저에게는 희망이었습니다. 사장님. 식당이 바뀌었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반찬 가게를 하신다고요? 하지만 여전히 점심때 밥을 파신다니 다행입니다. 저는 내일 찾아뵙고 이 편지와 함께 작은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장님처럼 저도 누군가에게 밥 한 끼에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성현 드림. 그리고 편지 아래에는 작은 메모가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내일 찾아뵙기 마이너스 오후 6시. 그 마지막 부분을 읽는 순간 목이 메이고 가슴이 꽉 막혔습니다. 2019년 11월 9일. 그리고 그날 성현이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하셨죠. 할머니가 흐느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날 성현이가 사장님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어요. 한 손에는 선물 상자를 들고 횡단보도에서 방 안은 완전한 침묵에 잠겼습니다. 내 심장은 울렁거렸고 가슴은 너무 아팠어요. 그 아이가 나를 만나러 오다가 내 이름도 모르는 채로 내 식당에 오던 그 아이가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다니. 그때 할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가 침묵을 깼습니다. 성현이는 사장님을 정말 존경했어요. 나는 항상 말했어요. 할아버지, 그 식당 사장님은 돈보다 사람을 더 소중히 여기는 분이에요. 나중에 나도 그런 사람이 될 거야. 그리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마음속에 오래된 벽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그동안 민석이 떠난 후 허망했던 내 마음을 누군가는 이렇게 따뜻하게 기억하고 있었구나. 성현이가 공무원이 되면 봉사활동도 하고 싶다고 했어요. 사장님처럼 누군가에게 밥을 나눠주는 일을 꼭 하고 싶다고. 그때 할머니가 가방에서 조심스레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네, 이건 성현이가 사장님께 드리려고 준비했던 선물이었어요. 드리려던 선물이에요. 5년 동안 못 전해드렸네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고 나는 조심스레 상자를 받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상자의 뚜껑을 열었을 때 안에는 작은 반찬통과 예쁜 스카프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반찬통은 파란색 테두리에 투명한 뚜껑이 달린 것으로 민석이가 쓰던 도시락 통과 같은 모양이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작은 카드 한 장이 담겨 있었고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장님, 일부러 주시려고 반찬 더하는 거 아는데요. 매번 남는 반찬이라고 이 통에 담아주셨지요.
사장님의 마음은 늘 넉넉했습니다. 이제 제가 누군가에게 그런 마음을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민석이가 남긴 합격 식당이라는 이름이 수많은 고시생들에게 희망이 되었고, 그 중에서도 성현이라는 아이의 인생을 바꾸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몰랐던 사이에 내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그 아이의 마음속에 이렇게 깊이 새겨져 있었다니. 그때 할머니가 조용히 내 어깨를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사장님, 저희가 여기 온 건 돈만 드리려는 게 아니었어요. 성현이의 마음을, 그 마음만이라도 꼭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나는 고개를 들고 눈앞에 앉아 있는 두 분을 바라봤습니다. 네, 이제 알겠어요. 이 만남은 민석과 성현을 통해 우리 셋 사람이 서로를 위로하기 위해 이루어진 인연이었구나 하고요. 한동안 우리 셋은 아무 말 없이 그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으로 저녁이 깊어가고 골목길 가로등이 하나 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그 불빛이 방 안으로 조금씩 스며들면서 나는 성현이가 남긴 일기와 편지를 무릎 위에 올려두고 오랜 생각 끝에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성현이 정말 착한 아이였네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오늘 보험금 얘기는 다시 해볼까요? 3억이 넘는 그 돈, 저는 받을 수 없어요. 하지만 성현이가 남긴 그 마음은 헛되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나는 잠시 생각을 가다듬은 후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성현이가 쓴 편지 마지막에 이렇게 있었잖아요. 사장님처럼 저도 누군가에게 밥 한 끼에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르신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나는 조용히 아주 천천히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 돈으로 성현이의 소원을 이뤄주면 어떨까요? 할머니가 조용히 되물었습니다. 소원이요? 네, 무료 급식소를 만드는 거예요. 이름은 성현 밥상으로 짓고요. 고시생들, 독거노인들, 형편이 어려운 분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하는 거예요. 그 말을 마치자 어르신의 눈에 서서히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고였습니다. 성현, 밥상이요? 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가게 옆에 작은 공간이 있어요. 그곳을 고쳐서 무료 급식소로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민석이가 남긴 합격 식당이라는 이름 아래 성현 밥상이라는 간판을 하나 더 다는 거예요. 노부부는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거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성현이가 가장 좋아할 일일 것 같아요. 두 분도 함께 해주세요. 장을 봐주시고 반찬도 만들어주시고요. 어르신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장님. 네, 저희가 성현이 대신 꼭 그렇게 해드리고 싶었는데, 저는 성현이의 반찬통을 조심스레 두 손으로 쥐었습니다. 함께해요. 성현이와 민석이 두 아이의 이름으로요. 그날 밤 우리는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무료 급식소를 어떻게 운영할지, 어떤 메뉴로 시작할지, 어떤 분들을 모셔야 할지 하나하나 정성껏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딸 민지가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처음에는 화를 냈어요. 엄마, 진짜 미쳤어요? 그 많은 돈을 안 받고 무슨 무료 급식소예요? 엄마 나이가 몇인데? 저는 조용히 성현이의 일기와 편지를 건넸습니다. 민지는 한참 동안 그 글들을 읽더니 아무 말 없이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래, 하늘나라의 오빠도 이런 식당을 원했겠지요. 오빤 늘 남들에게 다 나눠주고 집에 왔으니까. 그래, 내 오빠도 성현이도 두 아이 모두 밥 한 끼의 따뜻함을 알았던 아이들이야. 그리고 민지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회계를 맡을게요. 무료 급식소 운영하려면 장부도 필요하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지는 언제나 현실적이고 냉정했지만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누구보다 따뜻한 온기가 있었습니다. 아, 고마워, 민지야. 한 달 후 성현 밥상이 문을 열었습니다. 작은 공간이었지만 아침부터 저녁까지 따뜻한 밥을 나누는 곳이 되었어요. 저는 반찬 가게를 그대로 운영하면서 그 옆 공간을 무료 급식소로 마련했어요. 어르신은 매일 아침 일찍 시장에 가서 신선한 채소와 식재료를 정성껏 고르셨고, 어르신 부인은 반찬을 만드는 솜씨가 정말 놀라웠습니다. 손맛이 대단했죠. 어머님, 이 김치찌개 비법이 뭐예요? 너무 맛있어요. 그러자 할머니는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성현이가 좋아하던 맛이에요. 우리 손자는 항상 할머니 김치찌개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했지요. 처음에는 하루에 손님이 서너 명 정도였어요. 대부분은 동네 어르신들이 조심스레 문을 열고 들어오셨죠. 그러다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점점 손님 수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신림동 고시촌에 아직도 남아있는 고시생들, 혼자 사는 어르신들, 그리고 가끔은 길을 걷다 들른 노숙자분들까지 하루에 20명 정도가 꾸준히 찾아오게 되었어요. 놀라운 일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정장 차림의 젊은 남자가 가게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왔어요. 저 혹시 김윤자 사장님 계신가요? 저는 반찬 가게 안쪽에서 나와 조심스레 대답했습니다. 네, 제가 김윤자입니다만. 그 남자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했습니다. 사장님, 저 기억하세요? 10년 전 합격 식당에서 찢어진 책 들고 다니던 그 순간 제 기억이 번쩍 되살아났습니다. 찢어진 책을 테이프로 붙여가며 밤마다 책을 품에 안고 오던 그 학생. 아이고, 그랬구나. 어떻게 지냈어? 그 청년은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지금 검사됐습니다. 합격 식당이 생각나서 찾아봤는데 이렇게 성현 밥상이라는 새 간판이 걸려 있더라고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벽에 걸린 성현 밥상의 취지를 담은 글과 성현이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저도 도울 수 있을까요? 사장님께 받은 게 너무 많아서요. 그날 이후 그는 매달 정기적으로 후원금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종종 들러 자원봉사도 했죠. 밥을 푸고 테이블을 닦고 반찬통을 정리하며 조용히 일손을 거들었습니다. 그즈음 민지가 깜짝 놀랄 일을 했습니다. 회사 일을 마친 뒤에도 피곤한 기색 하나 없이 밤늦게까지 성현 밥상 이야기와 사진을 자신의 SNS에 꾸준히 올렸어요. 성현이의 일기장 내용 일부,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연, 그리고 밥 한 끼의 소중함에 대한 짧은 글들을 담담하게 써내려갔죠. 저는 그냥 올린 거예요. 민지는 그렇게 말했지만 그 글들은 생각보다 훨씬 큰 반향을 불러왔습니다. 누가 많이 볼 거라고는 정말 생각도 안 했는데요. 하지만 민지의 예상과는 달리 그녀가 올린 그 글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SNS 조회수가 10만을 넘었고 심지어 언론사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엄마, 큰일 났어요.
제 글이 뉴스에 나온대요. 작은 지역 뉴스에 한 고시생의 유언이 만든 무료 급식소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성현밥상의 사연이 방송되었고, 이후 더 큰 방송사에서도 연달아 취재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루는 전화를 받은 제가 수화기 너머에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사장님, 저도 합격식당에서 밥 먹고 합격했습니다. 네네, 저는 2010년에 합격식당 단골이었어요. 지금은 국회의원인데 후원하고 싶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말했죠. 김윤자 사장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 항상 구석자리에서 공부하던 학생이에요. 지금은 대기업 임원인데 성현 밥상에 꼭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합격식당 출신이라는 사람들의 연락이 쏟아졌습니다. 법조계, 언론계, 재계 인사들이 하나 둘 성현 밥상을 찾아왔어요. 모두가 한결같이 말했습니다. 사장님, 그때 밥 한 끼가 저한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어느 날엔 유명 기업의 회장님까지 조용히 성현 밥상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저도 사법고시 준비할 때 신림동에서 김 사장님 식당 백반 먹었습니다. 그때는 말도 제대로 못 붙였지만 그 밥 한 끼가 얼마나 따뜻했는지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이 근처 고시원에서 살았습니다. 사장님 백반 참 맛있게 먹었지요. 이제 제가 도울 차례입니다. 그렇게 성현밥상을 위한 후원회가 자연스럽게 결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매달 정기적으로 후원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무료 급식소 운영은 점점 안정화되어 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후원회의 첫 모임이 열렸습니다. 그 자리는 판사, 국회의원, 기업 임원들, 그리고 과거 합격 식당에서 밥을 먹던 학생들이 이제는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한자리에 모인 날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이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성현이 할머니, 할아버지께 보험금을 돌려드리려고 해요.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깜짝 놀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사장님. 이 돈은 이제 성현이 것이 아니에요. 성현이의 마음은 이미 이곳에 남았어요. 이제 그 돈은 두 분의 노후를 위해 써주세요. 성현이도 그걸 원할 거예요. 그날 밤 후원회는 공증인을 모시고 정식으로 문서를 작성했습니다. 성현이의 보험금 3억 원은 정식으로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돌아갔고, 대신 후원회에서는 매달 정기적으로 성현 밥상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그 돈을 쓸 수가 없었어요. 성현이 돈이라서요. 하지만 이제 마음 편히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할머니도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보탰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계속 성현 밥상에 나와서 일할게요. 아침마다 장도 보고요. 후원회의 회장을 맡은 검사 출신 청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밥은 직접 가족의 손으로 만들어야 제맛이니까요. 처음엔 미친 짓이라며 반대하던 선이 이모와 정숙 언니의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성현이의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는 조용히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사장님, 이거 어제 반찬 조금 더한 건데 성현 밥상에 좀 못해요? 이 김치는 제가 담근 거예요. 성현 밥상에 쓰세요. 그렇게 조금씩 조용하게 따뜻하게 마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현 밥상이 문을 연 지 석 달이 지나던 어느 날, 비가 많이 오던 날이었어요. 문이 열리고 한 고시생이 비에 흠뻑 젖은 채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반찬 가게 쪽에서 그를 보고 조심스럽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저기요, 괜찮으세요? 혹시 밥 드시러 오셨어요? 저기, 성현 밥상은 어떻게 이용하나요? 그 학생은
비에 젖은 어깨를 조심스레 움츠린 채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냥 들어가서 앉으면 밥 나와요. 오늘은 김치찌개예요. 돈은 얼마인가요? 무료예요. 그냥 편하게 드세요. 그 학생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살짝 숙이고는 조용히 성현 밥상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주방 쪽으로 우연히 들어갔다가 들려온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식당은 왜 무료로 운영하시는 거예요? 그때 할머니가 성현이의 사진을 가리키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저 아이의 소원이었어. 밥 한 끼로 희망을 나누는 일을 하고 싶다고 했거든. 그 학생은 한동안 사진을 바라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조심스레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식사를 마친 후 그 학생은 아무 말 없이 작은 쪽지 하나를 식탁 위에 남기고 나갔습니다. 네, 오늘 처음 왔습니다.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저도 합격하면 꼭 돌아와서 도울게요. 성현님, 고맙습니다. 그 쪽지를 읽는 순간 제 눈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흘러내렸습니다. 밥 한 그릇의 온기는 그렇게 또 다른 누군가에게 조용히 깊게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성현 밥상 입구에는 작은 메모판이 생겼습니다. 식사를 마친 사람들이 때때로 짧은 메모를 남기기 시작했어요. 오늘 면접 탈락했는데 따뜻한 밥 한 끼로 다시 힘이 납니다. 할머니, 김치가 제 고향 맛이에요. 감사합니다. 합격했습니다. 성현님 덕분입니다. 그 메모들은 하나둘 벽에 붙여졌고 그 옆에는 성현이와 민석이의 사진이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두 아이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지만 이제 이곳에서 함께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그리고 혹시 이 이야기 속에서 당신의 마음에 남은 장면이 있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한마디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건강이 최고입니다. 오늘도 따뜻한 한 끼처럼 마음 든든한 하루 되세요.